우리 박형광 기자 네. 뉴스공장 가서 네. 도대체 어떤 취재하는지를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는 이제 장기 취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예, 근데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사실 계엄 전에 드론 날렸던 거. 예, 그거는 조금 취재가 많이 됐고, 네. 예, 그래서 조만간 아마 기사를 좀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뉴스공장이라는 플랫폼에서 박형광 기자의 기사를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리인 것 같은데. 소재가 또 드론이야. 또 우리 박형광이 손을 댔으면은 드론이 아닙니다. 작은 드론이 아닐 것 같거든요. 굉장히 묵직하고 큰 드론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보는데. 그런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1월에도 드론을 보냈다라는 보도가 MBC에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10월에 두 번 보냈고 11월에 한 번 보냈는데 10월에는 평양으로 보냈습니다. 평양 맞아. 네, 평양으로. 맞아요. 네. 근데 11월에는 제가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위험한 곳에 보냈어요. 야. 네, 그래서 더 도발 수위를 훨씬 높이는. 그래서 북한에서 평양보다 더 위험한 데는 어디입니까? 원산? 갑자기 그런 생각 드는데. 네. 주석궁.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예. 아니 아무래도 이제 그게 외환의 범죄랑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이제 박형화 기자의 취재내용이 공개되면 세상이 떠들썩할 것 같고 아마 윤석열의 범죄는 정말 중범죄가 또 하나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2023년도에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석에서 이 드론 작전 사령부를 왜 만드는 거냐 갑자기. 바로 합리적 의심을 가졌구나. 네, 네. 네. 그리고 그때 비판이 좀 있었어요. 국회에서도 맞아요. 이거를 창설할 때 그 법령을 따져야 된다라는 비판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드론 작전 사령부를 굳이 왜 만들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여기 또 찾아보시면 국방부 장관 직속 부대입니다. 직속 부대구나.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편제와 이 창설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혼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석에서 하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는데 외환은 지금 뭐 나온 보도에 따르면 박수 치면서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발견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자들이 도대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대통령을 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시민의 한 명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는가? 만약에 그때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려고 병력을 움직이지 않고 신경을 막 엄청 쓰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맞아요. 네. 도발했겠죠. 그럼 도발했으면 그때 어떻게 했을 겁니까? 응징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순으로 보면 그런 과정들을 놓고 보면 진짜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런 생각 들고 이것만으로 저는 영장 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구속영장 가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이제 뭐 다른 곳으로 보냈다는 얘기를 했고 이미 알려진 것만 가지고 대단한 게 백령 도발 평양행위 의심이 되는데 실제로 그런 드론 작전에 대한 지시를 그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은 아마도 이제 그 드론 작전 사령관이 일선 부대에 있는 중대장한테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 이런 제보도 있어요 보니까.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사실은 그 드작사는 3개 대대가 있어요. 101, 103, 105. 근데 백령도는 101 소속이에요. 101 소속이구나. 네, 101 소속이고 백령도만 101 소속 101 부대만 백령도와 김포 기지가 2개로 나뉩니다. 그리고 101 대대장은 김포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작전 사령관은 대대장한테 현장 지휘관인 대대장한테 직접 연락을 합니다. 네. 근데 백령도만 특이하게 중대장한테도 직접 연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건 일반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백령도는 이게 101 부대는 기지가 2개이기 때문에 현장 지휘관이 백령도는 중대장이에요. 그리고 중대장이 소령입니다. 네, 보통 대위 유관급인데 보통은 보통 대위나 중위 뭐 그러니까, 이런데 거기는 소령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아폰이 지급이 됩니다. 비아폰도 지급되고. 예, 그래서 사령관이 직접 통화하는 거 맞습니다. 야, 느낌이 딱 오는데 뭔가 지금 취재 느낌이 확 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방첩사 같은 데들이 나중에 관여해가지고 국회에다가 이런 진상 그 보고를 할 때도 엉터리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것만 엉터리로 한 게 아니라 뭐 개헌포고령 4호에 다시 작성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지금 일을 어떻게 했는가 이 상황에서 특검이 아직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도 매일 뭐 굵직한 그러니까 이 계엄의 어쨌든 그 이면 조각들을 맞출 수 있는 보도들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방첩사를 포함해갖고 그때 지금 사령관급들만 지금 수사가 좀 이루어져 있고 실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수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내란 특검에 들어가 있는 수사관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군은 어쨌든 사전 행위 사후 다 보고서를 만듭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왜냐면 네. 이게 병력이 이제 반출되거나 기기가 반출될 때 사전 계획, 사전 보고,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계획이죠, 계획서죠. 그렇죠. 그리고 행위에 대한 어떤 실행 단위의 타임라인별 보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에 또 보고서를 만드는데 결과 보고서까지 만드는구나. 네. 네, 그게 군 아닙니까? 네. 네. 아, 요게 진짜 재밌는 네. 포인트인데 네. 제가 취재하다 보니까 요거는 좀 핀트가 어긋나 있는 거라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드작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계획서를 만들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야 그러면 그 행위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약간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전에 안 만들면 네, 근데 어쨌든 네. 사령관이 한 3-4시간 전에 불러줍니다. 좌표를. 좌표를 불러주고. 네, 그 전에는 만들지 않아요. 근데 그 사후에 만들거나 네. 그 사전에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만들어 놓는 거. 네, 아. 보통 사후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군의 작동 체계랑 어긋난 게 보고서 만드는 것도 다르고 기본적으로 백령도의 경우에는 중대장이 소령급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직접 침투를 시킨다는 거 네. 이런 점들이 굉장히 행위적으로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왠지 이 박경광 기자의 보도가 너무 많이 기대되고 기대되네. 몸값이 한 번 더 오르겠네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보도가 나오게 되면 네, 그리고 네. 그 박선원 의원이 말하는 거 보면은 그 2022년 12월에 그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그 오물풍선이 온 걸 보고 우린 2배로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원래 들어온 사령부는 2027년 11월에 창설 계획이었어요. 아. 근데 갑자기 2023년 9월에 창설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그쵸. 예, 그리고 내부에서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던 왜냐면 부분이 항공작전 있습니다. 사령부가 있거든요. 이미 있는데 네, 항공기 안에 드론이 네, 들어가는데 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누가 봐도 이거는 포함이잖아요. 그렇네. 근데 드론을 따로 뺐는데 물론 설명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과 로봇에 되게 집착합니다. 드론과 그래서 로봇에 임기 중에 찾아보면 어디 가서 드론이랑 로봇 얘기를 뜬금없이 되게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이태원 참사하고 나서 다음 날 처음 국무회의 주재할 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드론을 도입하는 방제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안전 관리를 위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 뭔가 드론 업자랑 친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계엄으로 튀어서 이걸로 그러니까요. 뭔가 외환을 일으키려고 했던 지금 이렇게 튀어버리니까 굉장히 좀 황당하기도 하고 진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이제 흥미로운 보도가 아닐 수 없고 우리 박경환 기자의 보도를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그 본격적인 주제 토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 예. 그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군 관계자들께서 내부 단속을 하신다고 해서 핍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지금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오고 있거든요. 이미 그 중대원들한테 예를 들면 네네네 그런 식으로 압박이 가해지고 네네. 있구나.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나 봐요. 그렇게 부대원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입막음 해봐야 지금 내랑 관련된 증거들 나오는 거 보면 아무리 사령관이 막아봐야 중대장까지 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령관이 집에 간다는 걸 이병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그리고 네. 중대장 이상 지휘하셨던 분들은 더 이상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경고를 좀 드립니다. 윤석열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분 참 이제 대단한 건 알았지만 일단은 이번에 조은석 특검이 또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토요일 오전 9시에 나오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번에 어쨌든 또 바꿔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 라고 했고. 근데 사실 조은석 특검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분이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아침에 이정주 선배랑 같이 방송을 하고 왔는데 위험한 방송 하셨네요. 네. 내일 제가 또 아침에 위험한 방송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조은석 특검이 쓴 책을 네. 읽고 와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심리전에 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하는 것이 첫 그 소환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굉장히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래서 그 수사를 거부한 거다라고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렇지. 노컷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래 보통은 수사는 막바지에 되게 정확한 증거, 중요한 증거를 들이대고 야 너 이때까지 말한 거 다 거짓말이잖아라고 하기 마련인데 초반부터 이렇게 내놓은 것은 정신세계를 흔들어 놓고 네, 일부러 수사를 거부해라. 그 모습을 보여주게 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그래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그 빌드업을 이해가 되는 게 상대방이 그런 반응을 보여야지. 왜냐면
내란이라는 이미 기소된 큰 혐의가 있기 때문에 새로 구속을 한다는 것은 별건이어야 되는 거고 외환까지는 수사가 좀 걸릴 겁니다. 그런 거 그렇죠. 감안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150일 꽉 채워서 구속하는 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구속을 바라는데 네. 그런 식의 심리전을 통해 상대방의 출석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영장을 쳤을 때 그 아까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직권남용을 가지고도 구속이 가능한 그런 상황적 요인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보니까. 저는 열흘 안에 친다고 봅니다. 네, 열흘 안에 칩니까? 열흘 안에 네. 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지금까지 나온 보도와 이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측에서 약간 이제 뭐 현타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들이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이런 망상의 유니버스에서 처음으로 탈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현실의 털린 표정이었어요. 나올 때 보면. 현실의 발을 디뎌보니 현실이 어떤 겁니까 지금? 이거를 처음 느낀 표정을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특검이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 수사에서는 주요 피의자 하나 입고하고 하는 게 사실 맞죠. 근데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어쨌든 한번 구속됐다가 석방이 된 지금 뭐 네티즌들의 표현에 따르면 탈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구속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허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특검이 오더라도 사실 초반에 영장 치는 게 사실 그러니까요. 맞다고 봅니다. 이제는 윤석열에게는 직위원도 없고 네. 심우정도 없습니다. 만약에 뭐 항고를 안 할 사람도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이제 무슨 상황이 되더라도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할 사람들 위주로 재편이 돼 있고 더군다나 특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윤석열의 사정을 안 봐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김용현 같은 경우에도 재구속이 됐죠. 뭐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이게 체포 당할 걸 아는데 만약에 출석에 불응한다면 왜 계속 저렇게 버티느냐라고 봤을 때 검찰이 그래도 특검이 그래도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는 않는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네. 거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돌 정도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조은석 특검이 구속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한 명은 열흘, 한 명은 한 달 봅니다. 김건희가 더 늦게 간다. 네. 갑자기 둘 다 아프다 그러면 누가 더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네. 크게 중요치 않고 외가족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뭐 저는 그거는 개의치 않을 것 같고 이 특검은 우리가 진짜 구속시킬 수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이건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원이 페이스북에 쓴 거 제가 봤어, 어제도 봤어. 인용했는데 예. 윤석열 특검이 예산 관련된 내용 봐달라고 해서 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본인 얘기 한참 했다는 거예요 또. 그 그러다가 와중에도. 그렇게 바로 얘기했다는 겁니까? 근데 이 수사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온 사람들이 그냥 듣고 있었겠죠. 윤석열이 이러고 듣고 있었겠죠. 이 수사의 목적은 박근혜, 이재용을 구속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특검은 이렇게 하는 건가? 수사의 목적을 정해놓고. 왜냐하면 합리적 증거주의를 택해서 증거가 있어요. 뭐 불법의 증거가 나와야 구속시키는 건데 만나자마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윤석열의 스타일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논리,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의 논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또 있는 거죠. 목적이 있으니까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 의거하면 윤석열, 김건희도 아마 신병이 확보될 것이다 이런 건데 일단 아까 김영원 얘기도 했지만은 사실 여인영도 그렇고 문상호도 그렇고 자기 수발리던 사람들이 다시 재구속이 됐으면은 본인 좀 미안한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안 좀 됩니까? 예. 미안하. 근데 사실 괜찮아요. 어쨌든 마지막 이제 남은 바깥 생활을 좀 네. 즐기시고 같이 들어가셔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럴수록 사실 죄수의 딜레마처럼 특검이 그 내부의 갈라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톡톡히 대가를 치르실 것 같다. 갈라치기, 네. 제가 볼 때 이분 여인형 문상호가 추가 구속됐는지도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극우 유튜버가 안 달라요. 아예 외면합니다. 이제 맞아요. 기성 언론은 안 보기 때문에 또 기성 언론은 예. 안 보고 본인의 유니버스가 있는데 본인의 유니버스에서 이미 여인형과 문상호 얘기는 하지 않아요. 뭐 인형이 좀 나올 때 안 됐나?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보 유튜버에서 오히려 더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진보적 유튜버나 언론에서 다루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극우 유튜버에서는 이 사람들 이미 잊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균열이 있는 게 그 대통령실에서 부속실장을 한다라는 거는 거의 이제 붙어 다닌다는 얘기가 대통령하고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있을 때도 그랬고 강희구 부속실장이 그럼요. 측근 중에 어제 측근이죠. 이제 한겨레 신문 단독 아닙니까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본인들이 만들었던 계엄 선포문이 불비하다 보니까 그게 국무위원이라든가 총리의 서명 날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부서가 필요하니까 그 형식 논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강희구를 경유해서
한덕수 총리한테 연락해서 서명 받았다는 게 지금 네. 보도의 요치 아닙니까 지금 네. 이게. 네. 이게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어떤 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냐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8명 앞에다 놓고 거짓말을 계속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윤석열 측이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했네, 몇 명이 했네, 어디에 앉았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증인들도 다 그 국무위원들도 증인했어요. 근데 맞아요. 지금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한덕수가 강의구와 이것이 절차적인 유법성이 있겠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사후에 조작해 놔야겠네. 근데 다시 한덕수가 뭐까지 인지한 겁니까? 이거 이렇게 해놓다 걸리면 더 큰일 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없었던 일로 합시다까지 했는데 이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강혜구가 다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또 퍼즐이 풀리죠. 어. 한덕수는 왜 그렇게 나오려고 했는가? 50년 늘공 한덕수는 왜 갑자기 대선 도전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가? 선출직을 예. 하려고 했는가? 그때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뭔가 내란이 묻어 있는 거 아니야? 내란 우리가 모르는 내란과의 강한 연관성이 있는 거냐? 근데 저는 이 건 하나만으로 한덕수도 구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제 협조한 것으로 네네. 보이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사후에 이 내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에 참여한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불법성도 인지하고 있었고 위법성도.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이게 그거는 뭐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는 하지만 여하간 그 과정상 개선상에 한덕수의 문제라는 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사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도 많이 이제 엮여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네.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원내대표셨고 음. 굉장히 그 인원을 알려줬다라는 굉장히 강한 의혹 아 그래요. 예. 이 있죠. 그러니까 네, 네. 소통을 했다라는 그리고 강한 뭐 의혹이 의원총회 있죠. 장소를 또 변경했다는 여러 가지 의혹도 있는 상황이고 한데 그런 거 보면은 내란 특검이 지금 이게 윤석열만 노리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앞까지 코앞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나경원 의원님을 중심으로 숙식 농성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숙식 농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예. 아니 저는 이런 농성이 있나 싶어요. 그리고 그 로텐더홀 앞이 되게 시원하고 넓고 좋거든요. 거기는 나 좀 봐줘라고 하면서 있는 거지. 그게 무슨 투쟁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힘든. 그리고 이게 에어컨 틀어달라 그랬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주말에는 에어컨이 안 나온다. 이런 식의 주장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집에 가서 취지로 이제 집에 가서 말씀하신 주무시기 건데. 바랍니다. 예. 그 뭐 다 먹을 거 다 먹고 그러니까 네. 비싼 김밥 뭐 사드시고 휴대용 선풍기도 6,500원짜리. 이제 비치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뭐 농성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침대 매트리스 갖다 놓고 할 수도 있고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거를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감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은 진정성 있게 하는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어쨌든 로텐도홀에서 그 동의안 처리할 때까지 나 여기서 버티면서 다 얘기할 거야. 그럼 오는 사람들한테 붙잡고 어쨌든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처리하세요. 뭐 한마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거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이 김밥 올려놓고 선풍기 놓고 스타벅스 사진을 그렇게 놓고 찍고. 사진 찍고 그러니까 그걸 왜 올리냐고. 텐트 앞에서 나는. 찍힌 사진은 마치 요새 뭐 그 MZ들에서 유행하는 찍힌 듯 안 찍힌 듯 자연스럽게 찍힌 사진처럼 해갖고 무슨 약간 얼핏 보면 아웃도어 용품 광고 사진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야 이게 농성이야. 내가 반대의 뜻을 갖고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형식의 공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불일치가 사람들이 보기에 뭐 제 표현이 아니라 김종혁 의원이 그런 표현했지만 맞아, 진짜 예. 야, 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당권 경쟁이 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명분은 다른 거지만 당권 경쟁할 거니까 내 인지도를 좀 더 높여놓자라는 거죠, 사실은. 아니 근데 싸워서 인지를 높인다 뭐 그런 것까지 좋은데 뭐 어떻게 싸우든 간에 그 형식을 떠나서 문제는 뭐냐면은 민주당한테 골탕 먹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되는 겁니다. 왜냐면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농성장 찾아옵니다. 근데 나경원도 민원상을 얘기해. 에어컨 왜 안 틀어주냐. 동장 남매라더니 고생 검청시키고 뭐 다 가져가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 등등해서 다 가져가 이런 얘기 하는 거겠죠. 김병기 왈 틀어드릴게. 죄송하다 이런 모양새 연출하니까 너무 웃긴 거고 또 김민석 후보자 어제 또 가가지고 로텐도홀 가가지고 예고 없이 나타나니까 나 같으면 말을 섞으면 안 되거든. 근데 김민석 아이고 고생하시네 식사는 했더니 김밥 먹었죠 웰빙 언제 단식한다 그랬나. 나 이런 대응이 정말 정치라는 걸 이렇게 오래 한 사람이 이렇게 언론을 모르고 상대방을 모르나. 이게 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네. 걸렸던 그 병이에요. 난가? 이번 난가? 왜냐면
비대위가 꾸려지던 어떻게 되던 전당대회 할 거잖아요. 그럼 어. 당대표에 지금 나올 사람들이 꼽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나경원, 네. 한동훈, 뭐 안철수 이런 이름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도 생각죠. 한동훈은 안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김문수랑 그럼 난가? 이렇게 지금 그게 걸렸고 그게 국회의원들 오면 농담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성 자체가 절박하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보여주기식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보여주는 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그 이미지라도 결연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라도 아 그래 저게 안 되는 게임이었지만 나경원이 끝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지 이런 그러니까. 이미지가 남는데 지금 공보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행위지만 공보라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근데 그게 네. 빵점이다. 아니 그리고 오늘 이제 국민의힘 그에서 의원총회를 대통령실 앞에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 결기를 보여주겠지 했는데 오늘 너무 더웠어. 일단은 날 더운데 가니까 다들 헤매고 있고 그 피켓인데 송원석 원내 피켓 거꾸로 처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바로 들라고 하는 교정 과정을 또 거쳤고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멘트인데 습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종이끼리 붙어가지고 안 넘어가 다음 페이지가. 그러니까 계속 이제 버벅대는 상황도 연출되고 이런 걸 보니까 도대체 이 정당이라는 게 대선을 지고 지금 풍전등화의 운명을 맡고 있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정당이 맞는가?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이거를 정말 그 개그 콘서트로 여기지 진지한 정당의 항변이라고 느끼질 못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 국민의힘 출입을 오래 했고 제 주변에 국민의힘 출입 오래 한 기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 애정이 있어요 국민의힘에. 그렇겠죠, 뭐 비판을 예. 하는 것도 애정이 있으니까 비판을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거의 이제 막바지로 다다라가는 모습이다. 뭐 하는 것마다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네. 예, 거의 이제 기자들끼리도 당 망했다. 기자들도 취재하기 싫어해요. 예, 의욕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네. 그 박형광 기자는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유머일번지에 변방의 북소리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영래 이마룡 선생님 등등이 막 북을 치려고 그랬는데 얼굴을 때리고 막 이런 코미디거든요. 슬랩스틱의 전형. 지금 이 당을 보면 개그 콘서트도 좀 아까워요. 그러니까 거의 코미디의 수준으로 보면 네. 그 유물번지 변방의 북소리 수준이고 실제 내는 스피커의 사이즈도 완전 변방화됐다. 오늘 구교영 기자가 얘기 안 했으면 나 거기 가서 기자회견 했는지도 몰라. 의원총 했는지도 모를 뻔했어. 저도 방송에 가지고 왔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네. 박형광 기자 말대로 문제가 지금 뭐냐면 정말 슬픈 건 뭐냐면 아직 다 안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아직도 내일보다는 오늘 덜 망해 있는 상태. 이게 슬픈 거예요. 근데 수습도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요.